정관 수술을 받은 내가 어떻게 다시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의사가 직접 확인해 준 결과조차 분명했는데 아내의 손에 들린 임신 테스트기는 잔인할 만큼 선명했다. 내 아이일 리 없는 생명을 품고서 환하게 웃던 그녀의 얼굴은 내가 지난 12년간 믿어온 모든 것을 송두리째 무너뜨렸다. 그 순간 나는 알았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을. 한 남자의 인생은 단 한 장의 사진, 단 한 줄의 증거 앞에서 무너졌다. 완벽해 보였던 가정, 남들이 부러워하던 안정된 삶은 사실 균열 위에 세워진 허상이었다. 아내의 눈물은 후회라기보다 또 다른 변명처럼 들렸고 아이들의 웃음은 오히려 가슴을 찢는 칼날이 되었다. 모든 퍼즐이 맞춰진 순간 나는 더 이상 도망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사랑이라 믿었던 지난 시간은 배신으로 변했고 이제는 진실과 마주해야만 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불륜의 폭로가 아니다. 믿음이 어떻게 무너지고 무너진 자리에서 어떻게 다시 삶을 세워가는가에 관한 기록이다. 끝내는 아이들을 지켜내려는 한 아버지의 싸움이자 동시에 배신의 그림자를 정면으로 응시해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다. 그 끝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지는 아직 모른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거짓으로 쌓은 행복은 오래가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결말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셨나요?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방탐정의 이중 파일과 함께 더 놀랍고 흥미로운 이야기 속으로 떠나봐요. 서울 잠실 한강변에 자리한 오래된 레지던스에 아침 햇살이 천천히 스며들었다. 나는 세면대 앞에 서서 면도기를 움켜쥔 채 거울을 응시했다. 52, 사람들은 아직 젊어 보인다고 말했지만 오늘따라 그 말은 공허하게 느껴졌다. 눈가의 주름은 깊게 패였고 다크서클은 밤마다 쌓인 피로와 함께 내 삶의 무게를 그대로 드러내고 있었다. 낯선 얼굴, 지쳐있는 남자가 거울 속에 서 있었다. 거실에서는 아내가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다. 44, 결혼 12년이 지났지만 단정히 묶은 긴 머리와 앞치마를 두른 모습은 한때 내가 꿈꿨던 가정의 상징 같았다. 식탁 위에는 된장찌개와 미역국, 그리고 소박하지만 정갈한 반찬들이 김을 내고 있었다. 큰아이는 11살, 작은아이는 7살. 아이들은 해맑게 웃으며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 웃음소리는 잠시나마 내 무거운 가슴을 풀어주었다. 나는 대기업 전자회사에서 과장으로 일했고 아내는 공기업에 다니고 있었다. 경제적으로 부족함은 없었다. 남들이 보기에는 완벽한 가정,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집, 단정한 아내, 귀여운 아이들. 사람들은 늘 우리를 부러워했고 나 역시 한때는 그 시선을 즐겼다. 그러나 겉과 속은 달랐다. 아이들의 학원비와 교재비, 앞으로 다가올 대학 등록금까지 생각하면 가슴이 답답해졌다. 이미 2아이로도 충분히 벅찼다. 셋째를 바라본다는 건 무모했다. 그래서 나는 혼자 결심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기 위해 2아이에게 집중하기 위해 나는 단호해져야 했다. 정관 수술. 차갑고 무거운 2글자가 내 가슴 한쪽에 박혔다. 아내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괜히 상처 주고 싶지도 쓸데없는 대화를 늘리고 싶지도 않았다. 이건 내가 홀로 감당해야 할 문제였다.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결심을 굳힌 남자의 얼굴이었다. 며칠 동안 밤마다 뒤척이며 스스로를 설득했고 마침내 결심은 굳어졌다. 나는 인터넷을 뒤져 병원을 알아봤다. 화려한 광고와 후기들 사이에서 마음이 흔들렸지만 결국 양재의 평판 좋은 비뇨의학과를 선택했다. 예약 전화를 걸자 의사는 차분히 설명했다. 국소마취로 진행되는 간단한 시술, 30분이면 끝나며 일주일이면 회복이 가능하다는 말. 설명을 듣는 순간에도 묘한 두려움이 올라왔지만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감수해야 했다. 아내에게는 회사 건강검진이라고 둘러댔다. 몸 조심해요. 그녀의 따뜻한 말은 오히려 내 마음을 더 아프게 했다. 아이들도 아빠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간다며 작은 주먹을 들어 응원했다. 그 순수한 눈빛 앞에서 마음이 잠시 흔들렸지만 나는 이미 돌아설 수 없는 길 위에 있었다. 수술 당일 아침, 나는 창밖으로 번져오는 한강의 빛을 바라보며 스스로를 다독였다. 이건 2아이를 지키기 위한 선택이다. 그렇게 마음을 달래며 레지던스를 나섰다. 병원에 도착하자 차가운 공기와 수독약 특유의 냄새가 뒤섞여
긴장을 더욱 조여왔다. 수술복으로 갈아입고 침대에 누운 순간 불안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곧 나는 되뇌었다. 이 일만 끝나면 우리는 안전해질 거야. 의사의 말대로 30분 만에 모든 것이 끝났다. 회복실에 누워있을 때 마치 오래 짊어지고 있던 돌덩이를 내려놓은 듯 숨이 트였다. 더 이상 피임 걱정에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 아이 둘만 키우며 평온한 가정을 이어갈 수 있다는 확신이 마음속에 번졌다. 집에 돌아오자 아내가 다가와 물었다. 나는 아무렇지 않은 얼굴로 웃으며 말했다. 이상 없대. 거기에다 검사 결과도 양호하다고 거짓말을 덧붙였다. 아내는 안도의 미소를 지었고 아이들은 아빠 건강하다 하며 손뼉을 쳤다. 순간 나는 스스로를 배신자처럼 느꼈다. 진실을 감춘 죄책감이 목덜미를 조였지만 입 밖으로 낼 수는 없었다. 한 달쯤 지나자 상처는 완전히 아물었다. 회사 생활도 부부 사이도 겉보기에는 아무 일 없던 듯 흘러갔다. 오히려 부담이 사라지자 관계가 더 가볍고 자유로워진 듯했다. 나는 착각했다. 이 평온이 오래갈 수 있다고 믿어버린 것이다. 그러던 어느 화요일 저녁 균열이 찾아왔다. 퇴근해 집에 들어서자 아내의 표정은 평소와 달랐다. 들뜬 기운이 얼굴 가득 건져 있었다. 피곤한 하루 끝에 무슨 반가운 소식이라도 있나 싶어 묻기도 전에 아내가 먼저 말했다. 여보, 정말 좋은 소식이 있어요. 나는 순간 승진 소식이나 복권 당첨 같은 걸 떠올렸다. 그러나 아내가 가방에서 꺼낸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물건이었다. 하얀 막대기 위에 선명하게 그어진 두 줄. 임신 테스트기였다. 우리 셋째 생겼어요. 벌써 6주래요. 병원에서도 확인했어요. 아내의 얼굴은 환히 빛났고 눈빛은 확신에 차 있었다. 그 순간 내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다. 정관 수술을 받은 지 벌써 3달. 결과 검사도 분명히 이상 없다고 나왔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나는 무겁게 중얼거렸다. 그럴 리가 없어. 하지만 아내의 손에 들린 임신 테스트기는 잔인할 만큼 선명했고 그 웃음은 거짓이 아니었다. 정관 수술을 받은 내가 어떻게 아이를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병원에서 실수라도 한 건 아닐까 하는 의심이 밀려왔지만 아내 앞에서 흔들릴 수는 없었다. 나는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래, 정말 좋은 소식이네. 아내의 눈빛은 내 질문 뒤로도 더욱 환하게 빛났다. 나는 그 웃음을 무너뜨릴 용기가 없었다. 그러나 그날 밤 침대 위에서 눈을 감을 수 없었다. 천장만 뚫어져라 바라보며 되뇌었다. 혹시 수술이 실패했을 가능성이 남아있는 건 아닐까? 아니면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난 걸까? 하지만 나는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의학적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다음날 아침 거울 속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었다. 밤새 뒤척이며 한숨도 자지 못한 탓에 눈 밑은 깊게 꺼져 있었고 그늘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다. 부엌에서는 아내의 콧노래가 흘러나왔다. 임신 소식 때문인지 평소보다 더 밝았다. 아이들에게 곧 동생이 생긴다고 말하자 지훈과 지민은 남동생이 좋을지 여동생이 좋을지 진지하게 다투며 기뻐했다. 그 순수한 얼굴들을 보니 오히려 내 가슴은 더 무너져 내렸다. 회사에 출근해도 집중할 수 없었다. 회의 중에도 머릿속은 온통 아내의 임신 소식으로 가득 찼다. 동료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억지로 웃으며 괜찮아라고 답할 수밖에 없었다. 이 비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세상 어디에도 없었다. 점심 무렵 나는 화장실로 숨어들어 휴대폰을 꺼냈다. 수술을 받았던 병원에 전화를 걸어 수술 후 관리에 대해 묻는 척하며 집요하게 확인했다. 혹시 수술을 받았는데도 임신이 가능할 수 있냐고. 접수 직원은 담당 의사와 직접 상담하라고 했고 나는 결국 오후 진료 예약을 잡았다. 상사에게는 개인 용무가 있다며 조퇴를 요청했고 평소 나를 성실히 평가하던 상사는 별다른 질문 없이 허락했다. 병원에서 담당 의사를 다시 만났다. 내 질문을 들은 의사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다. 수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임신은 불가능하다고 했다. 혹시 몰라 재검사를 진행했는데 결과는 분명했다. 정자의 통로는 완전히 차단돼 있었다. 의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현재 상태로는 절대 임신이 될 수 없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은 더 깊은 혼란에 잠겼다. 병원에서 실수가 없었다면 답은 하나뿐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창에 비친 내 얼굴은 낯설게 굳어 있었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하다면 그렇다면
문제는 다른 곳에 있는 게 아닐까? 혹시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임신 테스트기는 분명 양성이었고 병원에서도 확인받았다고 했는데 그날 저녁 식탁에서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병원에서 몇 주라고 했어? 아내는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 6주 정도 됐대. 순간 머릿속에서 계산이 빨라졌다. 그 시기쯤 우리는 과연 함께한 적이 있었던가? 최근 몇 달 동안 부부로서의 교감은 드물었다. 회사 일에 치이고 아이들 챙기느라 지쳐 겨우 한 달에 한두 번, 그것도 건조한 의무에 가까운 만남뿐이었다. 그런데 아내가 임신이라니, 그 환한 미소는 도리어 내 마음을 더 어둡게 만들었다. 무언가를 숨기고 있다는 직감이 번개처럼 스쳤다. 밤이 깊어가도 잠은 오지 않았다. 옆에서 아내는 고요히 잠들어 있었고 평온한 숨소리가 오히려 내 귓가를 짓눌렀다. 한때는 누구보다 사랑했던 얼굴이었는데 지금은 알 수 없는 비밀을 감춘 채 낯설게 보였다.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벌어졌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나는 이미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했다. 며칠이 지나도 의심은 가시지 않았다. 오히려 점점 더 선명해졌다. 아내는 평소보다 휴대폰을 자주 확인했고 전화가 오면 꼭 다른 방으로 옮겨갔다. 게다가 얼마 전 부서 이동 이후로 분위기까지 눈에 띄게 달라졌다. 기획에서 총무로 옮긴 뒤 힘들다고 했던 말은 어느새 즐겁다며 웃음으로 바뀌었다. 특히 새로 배치된 옆자리 동료 이야기를 할 때면 목소리가 한층 가벼워졌다. 김대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 친절하고 일도 잘해. 아내의 입에서 자주 흘러나온 그 이름,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더 이상 이 의심을 품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었다. 나는 진실을 알아야 했다. 인터넷을 샅샅이 뒤져 불륜 조사를 맡는 업체들을 검색했고 수십 개의 광고와 후기 속에서 결국 평판이 좋은 한 곳을 선택했다. 다음 날 점심, 나는 역삼 인근의 오래된 오피스텔 건물을 찾았다. 좁은 복도를 지나 문을 열자 담배 연기와 낡은 가구, 냄새가 뒤섞인 작은 사무실이 나타났다. 그곳에서 마주한 이는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사내였다. 무수한 사건을 겪어온 듯 깊게 팬 눈매, 그리고 처신사만으로도 묻어나는 노련함. 나는 주저하며 모든 상황을 털어놓았다. 아내가 임신했지만 내가 이미 정관 수술을 받았다는 사실까지. 탐정은 눈 하나 깜박이지 않았다. 담담하게 담배를 탁탁 털며 말했다. 이런 의뢰 생각보다 흔합니다. 불륜 조사로 진행하시겠습니까? 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더 이상 막연한 의심만으로는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는다. 눈앞에 들이밀 수 있는 증거가 필요했다. 탐정은 일주일이면 충분하다고 했다. 비용은 200만 원. 망설임은 없었다. 나는 곧장 계약서에 서명했다. 돈보다 중요한 건 진실이었다. 그 일주일은 지옥 같았다. 겉으로는 평소와 다름없는 일상을 연기했지만 마음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아내와 대화를 나누면 목소리가 갈라졌고 아이들 앞에서 웃음을 지으려 애써도 표정은 어색하게 굳어버렸다. 밤마다 눈을 감으면 낯선 그림자가 손짓하는 악몽에 시달렸고 잠은 찾아오지 않았다. 아내는 내 변화를 알아차리지 못한 듯 보였다. 아니면 일부러 모르는 척했을지도 모른다. 여전히 임신 소식에 들떠 있었고 태명까지 정하자며 환한 얼굴을 내밀었다. 나는 억지로 좋은 생각이네라며 웃어 보였지만 그때마다 가슴은 깊이 무너져 내렸다. 마침내 약속한 날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다. 사무소로 오라는 말에 심장이 미친 듯 뛰었다. 좋은 소식을 바랐지만 동시에 최악을 각오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탐정은 말없이 두툼한 봉투를 내밀었다. 손끝이 떨리며 봉투를 열자 차가운 진실이 쏟아져 나왔다. 첫 번째 사진. 숨이 막혔다. 아내가 한 남자와 청담의 카페에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너무도 가까웠다. 손을 맞잡고 웃고 있었다. 그 남자는 다름 아닌 아내가 늘 입에 올리던 김대리였다. 다음 사진들은 더욱 잔혹했다. 두 사람은 한강뷰 레지던스로 함께 들어갔다가 다시 함께 나오는 모습이 선명히 담겨 있었다. 날짜를 보니 지난 2달 동안 반복된 만남이었다. 탐정은 조용히 덧붙였다. 부서 이동 이후 두 사람은 급격히 가까워졌고 김 대리는 이미 아내와 아이가 있는 기혼자였다. 관계가 시작된 시점은 2달 전 아내가 임신했다고 말한 바로 그 무렵이었다. 나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다. 모든 퍼즐이 완벽히 맞아떨어졌다. 아내의 뱃속에 있다는 그 아이,
그것은 내 아이가 아니었다. 김대리의 아이였다. 사무소를 나온 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다. 손에는 여전히 사진들이 담긴 봉투가 들려 있었다. 세상이 흔들리는 듯 온몸이 얼어붙었다. 12년 동안 믿어온 아내, 내 곁을 지켜줄 거라 생각했던 여자가 다른 남자와 웃으며 손을 잡고 있었다니. 하늘을 올려다보니 먹구름이 가득했다. 내 마음과 똑같이 어둡고 무거웠다. 길을 지나는 사람들은 모두 행복해 보였다. 손을 잡고 걷는 연인들, 아이들과 웃으며 지나가는 가족들. 그 평범한 풍경 하나하나가 나를 더욱 절망하게 했다. 며칠 동안 나는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었다. 회사에서는 보고서 한 주조차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회의 자리에서도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았다. 집에 돌아와도 아내와 마주하는 것이 고통스러웠다. 아이들이 달려와 안겨도 웃어줄 수 없었고 목소리는 공허하게 메아리칠 뿐이었다. 웃어야 할 순간마다 웃음 대신 숨이 막히는 듯한 고통만이 밀려왔다. 결국 나는 더 이상 혼자 끌어안을 수 없다는 걸 깨달았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대학 동기이자 지금도 같은 회사에서 함께 일하는 친구 준노에게 털어놓기로 했다. 점심시간, 회사 근처의 조용한 카페 구석에 앉았을 때 준노는 내 얼굴을 뚫어지게 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무슨 일이야? 표정이 보통이 아닌데. 나는 오래 망설이다가 입술을 깨물고 모든 걸 털어놓았다. 정관 수술을 받은 사실부터 아내의 임신 소식이 가져온 충격, 그리고 탐정을 통해 확인한 불륜의 진실까지 단 하나도 숨김없이 전부 말했다. 처음에는 믿기 어렵다는 듯 고개를 저었던 준노의 표정은 곧 무겁게 굳어졌다. 그럴 수가 있나? 소연 씨가 그런 사람이었다니. 늘 현명하고 단정해 보였는데.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내 어깨를 두드렸다. 너무 힘들겠다. 잠시 침묵을 두른 뒤 준노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해. 그냥 넘어가면 안 돼. 이혼을 준비하고 그 남자에게도 책임을 물어야지.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결단을 내려야 해.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갈라졌다. 12년 함께한 시간, 아이들과의 추억, 그리고 여전히 아내를 향한 미련이 가슴을 잡아당겼다. 그런 대신을 당하고도 내 한쪽은 아직도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었다. 준노는 내 갈등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더니 다시 차갑게 말을 이었다. 하지만 이건 용서할 수 없는 배신이야. 게다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내 아이인 척 속이려 했다니. 그건 악질이지. 그는 또 다른 사실을 덧붙였다. 김대리 역시 기혼자라는 점. 이미 아내와 두 아이가 있는 남자가 감히 다른 가정을 흔든 것이다. 순간 분노가 치밀어 손이 떨렸다. 내 아내를 빼앗은 남자일 뿐 아니라 자신의 가족마저 짓밟은 자. 두 사람 모두 용서할 수 없었다. 준노는 변호사를 소개해 주겠다고 했다. 이혼 전문으로 이름난 인물이었고 상간자 소송까지 함께 진행할 수 있다고 했다. 나는 고맙다고 말했다. 혼란스러운 길 한가운데에서 내 편이 되어 주는 친구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버틸 힘이 생겼다. 그날 밤 오랜만에 깊게 잠들 수 있었다.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 더 이상 혼자 끙끙 앓을 필요는 없었다. 아내와 김대리, 두 사람은 반드시 정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나는 올바른 선택을 해야 했다. 며칠 뒤 나는 변호사를 만나 긴 상담을 마쳤다. 그는 서류를 꼼꼼히 훑어본 뒤 단호히 말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이혼과 상간 소송 모두 이길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직접 확인하세요. 혹시라도 의외의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무실을 나와 집으로 돌아오니 부엌에서는 아내가 아이들과 함께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다. 따뜻한 불빛 아래 들려오는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무 일 없다는 듯한 평화로운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다. 그러나 나는 알았다. 이 평화는 이미 거짓 위에 세워진 그림자라는 것을. 오늘 밤 나는 반드시 진실을 꺼내야 했다. 아이들은 늘 그렇듯 환하게 웃으며 장난을 쳤다. 그 웃음이 오히려 내 가슴을 후려팠다. 내가 직접 이평훈을 무너뜨려야 한다니 숨이 막힐 듯했다. 하지만 더는 미룰 수 없었다. 아이들을 재우고 난 뒤 나는 아내를 불렀다. 거실로 나와. 그녀는 의아한 눈빛으로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굳은 표정으로 앉아있을 뿐이었다. 불안의 그림자가 아내의 얼굴 위에 드리워졌다.
소파에 마주 앉은 우리는 한동안 침묵했다. 시간이 길어질수록 아내의 손끝이 떨렸다. 결국 그녀가 먼저 입을 열었다. 대체 무슨 일이에요? 나는 숨을 깊이 들이마시고 입술을 굳게 담은 뒤 천천히 내뱉었다. 소연아, 그 셋째 아이 정말 내 아이가 맞아? 아내의 얼굴이 순식간에 하얗게 질렸다. 놀람과 당황이 뒤엉킨 표정, 시선은 흔들리며 나를 피했다. 무슨 말이야? 당연히 당신 아이지. 왜 그런 의심을 해? 그러나 목소리는 떨렸고 눈빛은 진실을 감추고 있었다. 나는 낮고 차가운 목소리로 잘라 말했다. 나는 3달 전에 정관 수술을 받았어. 그녀의 눈이 커다랗게 흔들렸다. 그럴 리가 없어. 언제 그런걸? 나는 더는 대답하지 않고 가방을 열어 봉투 하나를 꺼냈다. 탐정이 건넨 증거였다. 아내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다. 나는 사진들을 하나씩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쳐놓았다. 청담의 카페에서 마주 앉아 웃고 있는 장면, 손을 맞잡고 있는 장면, 레지던스 건물 안으로 함께 들어가는 장면. 아내의 눈동자는 그대로 얼어붙었다. 입술은 달싹이지 않았고 변명조차 나오지 않았다. 나는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게 뭐야? 김대리 그는 누구야? 아내는 울먹이며 더듬거렸다. 그냥 회사 동료야. 나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다. 사진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어. 마지막 사진까지 보여주자 날짜별로 정리된 기록이 잔혹할 만큼 선명히 진실을 드러냈다. 불륜의 시작과 임신 시기가 정확히 맞물려 있었다. 아내는 결국 무너져 내렸다. 고개를 숙이고 흐느끼며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나 곧 이어진 말은 또 다른 변명이었다. 김대리가 먼저 다가왔어. 나도 거절하려 했는데 어쩌다 보니 이렇게 된 거야.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차갑게 가라앉은 침묵만이 방 안을 가득 메웠다. 나는 아내의 변명을 들으면서 점점 이를 갈았다. 한순간의 실수라고? 2달 동안 이어진 게 실수라는 말이야? 게다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품고도 내 아이인 척 속였어. 그게 용서될 수 있다고 생각해? 아내는 흐느끼며 연신 잘못을 빌었다. 정말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게요. 그 말들이 내 귓가를 휘감았지만 더는 귀 기울일 수 없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조용히 방으로 향했다. 뒤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 소리가 따라왔지만 돌아보지 않았다. 문을 닫고 잠그자 바깥에서 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흐느끼는 소리가 이어졌다. 그러나 내 마음은 이미 단단히 닫혀 있었다. 모든 것은 끝났다. 다음 날 새벽 나는 연차를 내고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다. 이혼 소송과 상간자 소송을 정식으로 접수할 참이었다. 부엌에서는 아내가 평소처럼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지만 나는 말없이 집을 나섰다. 변호사 사무실에서 서류를 최종 확인했다. 이혼 소장과 상간 소장을 제출할 준비가 끝났다는 말을 들으며 나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다. 변호사는 차분히 말했다. 증거가 충분합니다. 승소 가능성은 높습니다. 위자료도 상당할 겁니다. 법원 접수를 마친 그 순간 돌이킬 수 없는 길 위에 섰다는 실감이 온몸을 감쌌다. 집에 돌아오니 아내는 거실에 앉아 눈이 퉁퉁 부어 있었다. 나를 보자마자 그녀는 다시 울음을 터뜨렸다. 어디 갔다 왔어?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아내는 내 팔을 붙잡고 매달리며 애원했다. 정말 잘못했어요.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아이들 생각해서 이혼만은 제발. 그러나 나는 냉정하게 말했다. 이미 법원에 소송을 접수했다. 그 말에 아내는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흔들리지 않고 단호하게 선언했다. 아이들은 내가 키우겠다. 너에게 양육권은 주지 않겠다. 그리고 덧붙였다. 김대리에게도 상간 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기혼자다. 자기 가정을 파괴한 대가는 스스로 감당해야 할 것이다. 아내는 얼굴을 감싸 쥐고 오열했다. 그 사람 가정까지 망하게 하면 안 돼요. 제발. 나는 더는 듣지 않았다. 내 가정을 부순 건 너희 둘이다. 그 결과를 받아라. 며칠 뒤 장인과 장모가 집으로 찾아왔다. 딸에게서 상황을 들었다며 무거운 표정으로 앉았다. 장인은 머리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손자들을 위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간청했다. 나는 존경하던 장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장인어른, 이번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제 아이인 척 숨기려 한 건 돌이킬 수 없는 배신입니다. 소연의 부모는 울먹이며 사정을 했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는 되돌릴 수 없었다. 그 사이 내 부모님께도 사실을 알렸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내 결정을 지지했다. 그런 며느리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 아버지도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옳다. 끝까지 밀고 가라. 양가가 모두 상황을 알게 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해했고 집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양가 부모가 모두 알게 되면서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소연의 부모는 무릎을 꿇다시피 빌었지만 내 부모는 단호했다. 이미 산산조각난 그릇에 어떻게 다시 밥을 담겠느냐. 그 말은 내 마음에 그대로 새겨졌다. 아이들도 달라진 기류를 눈치챘다. 지훈과 지민은 이유는 몰랐지만 불안에 떨었다. 엄마가 자꾸 울고 아빠가 침묵하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잦은 걸음으로 드나드는 모습은 분명 평소와 달랐다. 나는 최대한 아이들 앞에서 평소처럼 웃고 놀아주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 모든 상황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까 두려웠다. 그러나 억지로 깨진 가정을 이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길이 낫다고 생각했다. 한편 김대리의 집안에도 균열이 번졌다. 상간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아내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이혼을 요구했다. 회사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그는 불륜 사실이 퍼지면서 승진은커녕 해고까지 거론되는 처지에 몰렸다. 그 소식을 들은 소연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선택이 남편과 아이들, 친정 부모, 그리고 다른 가정까지 송두리째 파괴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길은 없었다. 마침내 법정의 날이 다가왔다. 나는 단정히 정장을 차려입고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다. 그 자리에 소연도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바닥만 향했다. 지난 몇 달간의 스트레스가 그대로 묻어 있었다. 재판정 안, 판사가 입장하자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결혼식 2년 만에 아내와 법정에서 마주 앉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소연은 눈물에 젖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끝낸 상태였다. 판사는 절차를 차분히 진행했다. 내가 제출한 증거들이 하나씩 검토됐다. 탐정이 촬영한 사진, GPS 기록, 레지던스 출입 내역, 그리고 상세한 보고서, 모두가 명확한 증거로 채택되었다. 재판장은 점점 아내 쪽으로 불리하게 기울었다. 소연의 불륜 사실은 명백히 드러났다. 그녀는 증인석에 서서 울먹이며 으추렸다. 정말 잘못했어요.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그러나 판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2달 이상 지속된 관계를 단순한 실수라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임신 사실을 은폐하고 남편을 기만한 행위는 악질적입니다. 나는 차분히 증언석에 올랐다. 정관 수술을 받은 의료 기록을 제출했고 의학적으로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나는 냉정히 말했다.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법정 안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제 쟁점은 양육권이었다. 소연 측은 모성애를 내세우며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 변호사는 단호히 반박했다. 불륜을 저지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모든 정황을 종합한 끝에 내 손을 들어주었다. 지훈과 지민의 양육권은 나에게, 소연에게는 월 2회 면접 교섭권만 허락되었다. 그 순간 아내는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위자료 판결이 이어졌다. 재판장은 소연이 나에게 3천만 원을, 김대리가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총 5천만 원. 그들의 배신이 남긴 값이었다. 김대리는 이미 회사에서 해고됐다. 불륜이 드러나면서 징계위원회는 더는 그를 감싸지 않았다. 아내도 이혼을 요구했고 그는 아이들과 떨어져 홀로 남게 되었다. 모든 것을 잃은 건 결국 그들 자신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돌덩이가 떨어져 나간 듯했다. 소연은 마지막으로 다가와 흐느끼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 그러나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차갑게 끊어진 과거는 더 이상 붙잡을 가치가 없었다. 몇 달 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예전보다 집은 작았지만 세 식구가 살기엔 충분했다. 지훈과 지민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와 아빠는 이제 함께 살 수 없단다. 아이들은 처음엔 눈을 크게 뜨며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받아들였다. 나는 단 한 번도 아이들 앞에서 아내를 욕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그녀는 여전히 엄마였으니까. 아침이면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회사로 향했다. 퇴근 후엔 함께 저녁을 먹고 놀았다. 때때로 지치고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릴 때마다 알았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어느 일요일 오후 나는 아이들과 함께 동네 공원으로 나갔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잔디밭에 내려앉았다. 지훈과 지민은 미끄럼틀을 오르내리며 깔깔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여전히 순수했고 천진했다. 나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지난 몇 달 동안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파도처럼 스쳐갔다. 하지만 이제야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할 수 있었다. 힘들었지만 결국 옳은 선택을 했구나. 배신으로 얼룩진 삶을 억지로 이어갔다면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만 남겼을 것이다. 며칠 뒤 장인과 장모가 집으로 찾아왔다. 딸에게서 상황을 들었다며 무거운 표정으로 앉았다. 장인은 머리를 숙이고 사과했지만 손자들을 위해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간청했다. 나는 존경하던 장인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다. 장인어른, 이번 일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다른 남자의 아이를 제 아이인 척 숨기려 한 건 돌이킬 수 없는 배신입니다. 소연의 부모는 울먹이며 사정을 했지만 이미 무너진 신뢰는 되돌릴 수 없었다. 그 사이 내 부모님께도 사실을 알렸다. 어머니는 충격을 받았지만 곧 내 결정을 지지했다. 그런 며느리와는 더 이상 함께 살 수 없다. 아버지도 단호하게 말했다. 내가 옳다. 끝까지 밀고 가라. 양가가 모두 상황을 알게 되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았다. 아이들은 어리둥절해했고 집은 무거운 침묵에 잠겼다. 양가 부모가 모두 알게 되면서 집안의 공기는 얼어붙었다. 소연의 부모는 무릎을 꿇다시피 빌었지만 내 부모는 단호했다. 이미 산산조각난 그릇에 어떻게 다시 밥을 담겠느냐. 그 말은 내 마음에 그대로 새겨졌다. 아이들도 달라진 기류를 눈치챘다. 지훈과 지민은 이유는 몰랐지만 불안에 떨었다. 엄마가 자꾸 울고 아빠가 침묵하며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잦은 걸음으로 드나드는 모습은 분명 평소와 달랐다. 나는 최대한 아이들 앞에서 평소처럼 웃고 놀아주려 했지만 마음 깊은 곳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 모든 상황이 아이들의 마음에 상처가 될까 두려웠다. 그러나 억지로 깨진 가정을 이어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이 길이 낫다고 생각했다. 한편 김대리의 집안에도 균열이 번졌다. 상간 소송 소식이 전해지자 그의 아내는 진실을 알게 되었고 즉시 이혼을 요구했다. 회사 역시 가만히 있지 않았다.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그는 불륜 사실이 퍼지면서 승진은커녕 해고까지 거론되는 처지에 몰렸다. 그 소식을 들은 소연은 무너져 내렸다. 그녀의 선택이 남편과 아이들, 친정부모, 그리고 다른 가정까지 송두리째 파괴했음을 깨달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미 돌이킬 길은 없었다. 마침내 법정의 날이 다가왔다. 나는 단정히 정장을 차려입고 변호사와 함께 법원으로 향했다. 그 자리에 소연도 자신의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했고 눈빛은 바닥만 향했다. 지난 몇 달간의 스트레스가 그대로 묻어 있었다. 재판정 안, 판사가 입장하자 공기가 차갑게 얼어붙었다. 결혼식 2년 만에 아내와 법정에서 마주 앉게 될 줄은 상상조차 못했다. 소연은 눈물에 젖은 시선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나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이미 마음의 결정을 끝낸 상태였다. 판사는 절차를 차분히 진행했다. 내가 제출한 증거들이 하나씩 검토됐다. 탐정이 촬영한 사진, GPS 기록, 레지던스 출입 내역, 그리고 상세한 보고서, 모두가 명확한 증거로 채택되었다. 재판장은 점점 아내 쪽으로 불리하게 기울었다. 소연의 불륜 사실은 명백히 드러났다. 그녀는 증인석에 서서 울먹이며 읊조렸다. 정말 잘못했어요. 한순간의 실수였어요. 그러나 판사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2달 이상 지속된 관계를 단순한 실수라 볼 수는 없습니다. 특히 임신 사실을 은폐하고 남편을 기만한 행위는 악질적입니다. 나는 차분히 증언석에 올랐다. 정관 수술을 받은 의료 기록을 제출했고 의학적으로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이 증명되었다.
나는 냉정히 말했다. 그 아이는 제 아이가 아닙니다. 법정 안공기마저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제 쟁점은 양육권이었다. 소연 측은 모성애를 내세우며 아이들이 엄마와 함께 살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 변호사는 단호히 반박했다. 불륜을 저지른 어머니가 아이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는 없습니다. 의뢰인은 경제적 정서적으로 훨씬 안정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판사는 아이들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고려했다. 모든 정황을 종합한 끝에 내 손을 들어주었다. 지훈과 지민의 양육권은 나에게, 소연에게는 월 2회 면접 교섭권만 허락되었다. 그 순간 아내는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했다. 위자료 판결이 이어졌다. 재판장은 소연이 나에게 3천만 원을, 김대리가 2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했다. 총 5천만 원. 그들의 배신이 남긴 값이었다. 김대리는 이미 회사에서 해고됐다. 불륜이 드러나면서 징계위원회는 더는 그를 감싸지 않았다. 아내도 이혼을 요구했고 그는 아이들과 떨어져 홀로 남게 되었다. 모든 것을 잃은 건 결국 그들 자신이었다. 재판이 끝나고 법정을 나서는 순간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다. 오랫동안 가슴을 짓눌렀던 돌덩이가 떨어져 나간 듯했다. 소연은 마지막으로 다가와 흐느끼며 말했다. 정말 미안해. 그러나 나는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차갑게 끊어진 과거는 더 이상 붙잡을 가치가 없었다. 몇 달 뒤 나는 아이들과 함께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다. 예전보다 집은 작았지만 세 식구가 살기엔 충분했다. 지훈과 지민은 새로운 환경에 빠르게 적응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말했다. 엄마와 아빠는 이제 함께 살 수 없단다. 아이들은 처음엔 눈을 크게 뜨며 이해하지 못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조금씩 받아들였다. 나는 단 한 번도 아이들 앞에서 아내를 욕하지 않았다. 아이들에게 그녀는 여전히 엄마였으니까. 아침이면 아이들을 등원시키고 회사로 향했다. 퇴근 후엔 함께 저녁을 먹고 놀았다. 때때로 지치고 힘들었지만 아이들이 웃음을 터뜨릴 때마다 알았다. 내가 선택한 길이 옳았음을. 어느 일요일 오후 나는 아이들과 함께 동네 공원으로 나갔다. 가을 햇살이 부드럽게 잔디밭에 내려앉았다. 지훈과 지민은 미끄럼틀을 오르내리며 깔깔 웃었다. 그 웃음소리는 여전히 순수했고 천진했다. 나는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오래 바라보았다. 지난 몇 달 동안의 고통스러운 기억들이 파도처럼 스쳐갔다. 하지만 이제야 마음 깊은 곳에서 확신할 수 있었다. 힘들었지만 결국 옳은 선택을 했구나. 배신으로 얼룩진 삶을 억지로 이어갔다면 아이들에게 더 큰 상처만 남겼을 것이다.